전생 체험을 해봤더니 자기가 전생의 노예였대요. 뇌과학자로서는 막 따지듯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너의 기억과 상상이 만들어낸 허위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야기 속에 담긴 감정적 진실에 좀 집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좀 내가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서 나는 전생의 노예였다, 이런 얘기를,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오늘 한번 최면 한번 걸어드려 볼까요? 무서운데요? 보내드렸던 영상이 이제 최면 통해서 전생을 체험하는 영상인데 저는 대체 이게 뭔가 싶긴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생 체험 하신 분이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서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이라고 하면은 어떤 도서관에서 책을 꺼내서 어떤 페이지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비디오를 리플레이 해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거기에 있던 거를 그대로 꺼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기억의 형성 과정, 기억을 인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요, 그렇다기보다는 뇌의 신경망을 재현해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재구성 또는 재창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비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채워넣고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수정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기억이 상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연구를 한 사람이 바로 딥마인드의 허사비스입니다. 2024년에 노벨상도 탔죠. 이세돌 이겼던 배국의 알파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파고 만든 허사비스. 그래서 허사비스가 연구를 한 연구 결과가 뭐냐면은 이 기억하는 해마체가 없는 경우에 상상도 제대로 못하더라. 결국 이 기억과 상상은 같은 뇌구조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를 밝힌 연구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해마체라는 부위가 치매에서 손상되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이 해마체가 없으면은 기억의 형성을 못해요. 메멘토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기억을 형성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면 기억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발견한 사항을 타투로 적어두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아예 못하게 하는 부위가 해마체인데, 이 해마체에 손상이 있는 사람은 상상도 못하더라는 걸 밝힌 거예요. 그래서 해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마체 손상이 없는 사람들은 해변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잘 묘사를 하고 굉장히 풍성하게, 그리고 이야기가 있게 묘사를 하는데, 해마체 손상이 있는 환자들은 굉장히 파편적으로, 그것도 내용도 빈약하게밖에 상상을 못하더라는 걸 밝힌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종합하면 해마체라는 부위가 기억과 상상을 둘 다 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억과 상상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시뮬레이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이 허사비스가 알파고에다가 그 시뮬레이션이란 과정을 하나 추가함으로 인해서 바둑을 굉장히 잘 두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이제 이 전생 체험이라는 게 전생의 기억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좀 조합되면서 기억이라는 모습을 하고 나온다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억이라는 것이 이렇게 책을 뽑거나 비디오를 리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구성되고 재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파편들이 기억의 모습을 하고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전생 체험할 때 최면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이 암시에 굉장히 약해요. 암시에 의해서 어떻게 조작된 그런 기억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저희 과에 법정 뇌인지과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소개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지적장애를 가진 어떤 청소년 한 명이 실종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사관 2명이 학교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가까이 지냈던 2명의 아이를 신문했어요. 그런데 암시하면서 신문했겠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누가 그 청소년을 죽이는 걸 봤다 라는 기억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갇혔어요. 유치장에 갇힌 상태였는데 그 청소년이 살아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린아이들도 이 최면 감수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최면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암시에 의해서 없던 기억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이노센스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 중에 한 70%는 잘못된 목격자 증언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어요.
목격자 증언이라는 것이 그것도 기억이잖아요. 확신 있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잘못된 것일 수 있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없는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보여주면 AI에 의해서 어렸을 때 사진 같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해변에 간 사진. 그러면은 나 해변에 갔었던 적이 있다고 대답해요. 하지도 않은 일로 감옥에 갇히신 분들은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전생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전생에 너는 누구한테 굉장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큰 돈을 갖다 줘야 된다. 또는 굿을 해라. 그래서 큰 돈을 내게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런 돈을 내게 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이 이런 기억 조작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면 상태에서 기억이 조작되면은 사실 깨어난 상태에서도 이 사람의 삶을 좀 조종할 수도 있는 거죠. 최면에서 깨어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조정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지각하는 것이나 기억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를 하거든요. 피디님 벽지에서 사람 얼굴 패턴 본 적 없으세요? 없으시면은 구름에서 글자 본 적 없으세요? 아, 있죠. 네,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맥락이 없고 의미가 없는 그런 패턴에서도 사람들은 의미 있는 패턴을 추출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지각에 대해서도 항상 그렇거든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난해한 그림이 거기 안에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사실 무엇인지 인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음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개구리였잖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림 다시 보세요. 아, 이제 보이네요. 개구리처럼. 네, 근데 이제는 개구리를 안 보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럴듯한 설명이 한 번 주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에 매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저런 기억을 떠올렸어요. 최면 상태에서. 그런데 그게 뭐 너의 전생 체험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고 그거를 암시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 이게 내 전생이구나 하면서 그럴듯한 그 경험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전생 체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왜 심리적으로 힘든지 이런 걸 이해하게 되고 증상이 좀 나아질 수 있다면 그래도 효용성 측면에서는 괜찮은 게 아닐까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치료자들 가운데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쁜 사람들이 최면 상태에서 암시요법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을 조작하고 전생 체험을 조작한다면 이 사람을 조종하는 도구로도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허위 기억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False Memory Syndrome인데요. 예를 들면 가족들한테 굉장히 나쁜 일을 당했다 이런 가짜 기억이 심어질 경우에 이 사람은 그럼 가족들한테서 멀어지겠죠. 그리고 점점 더 치료자한테 매달리거나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그런 과정하고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허위 기억 증후군에 대해서 이 치료자를 고소한 그런 법적 분쟁 사례도 미국에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치료자가 악의를 갖고 일부러 기억을 조작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르게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 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든다든지 나한테 돈을 많이 가져다 주게 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치료자 자체가 너무 이 어린 시절의 외상 사건 같은 거에 중요성을 많이 두고 있는 거.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주입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치료에 대해서는 정신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전생 체험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근거 중심 의학이거든요.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일단 전생이라는 개념 자체부터가 과학적인 그런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생 체험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연례 회의에서 이런 치료법의 위험성과 위해에 대해서 경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기억이 부정확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최면의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에 최면을 걸어서 그 다음에 기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하잖아요. 보기에 흥미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연구에 의하면 최면 상태에서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 더 많은 기억을 떠올리지는 못하지만 이 기억이 맞다고 주관적으로 잘못 확신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최면 치료 자체는 허락하고 있는 치료법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훈련받은 전문가가 사용해야 된다.
훈련이라는 거는 뭐 간단히 뭐 워크숍을 뭐 들었다거나 이런 정도의 훈련은 아닌 거고, 그 이후에 의학적이고 정신의학적인 환자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한 다음에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 어떤 치료적 목표를 위해서 이걸 사용할 거다라는 치료적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환자한테 먼저 위험성과 한계를 잘 고지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면을 걸 때 그리고 풀 때 구조화된 방법을 사용해서 최면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최면 치료는 위험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최면 치료의 대가가 있어요. 밀튼 에릭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냥 악수하다가 이분한테 최면 걸리고 같이 걸어가다가 최면 걸리고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현대 정신의학의 기준으로 보면 윤리적이지 않은 최면 치료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올림픽 선수가 있어요. 다음번에 이 이상을 뛰어야 동메달을 얻어요. 그러면은 1m 90cm의 다음은 2m가 아니야. 1m 90cm와 1m 95cm 사이에 어떤 숫자일걸?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192cm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 다음번 192cm를 뛰어요. 그게 근육을 조절하고 이런 거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시호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동메달, 금메달 땄어요. 막 정식으로 막 최면 걸 때 진짜 의식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팔을 마비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진짜 복종하고 팔이 안 움직여요. 그런 상태로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깊은 최면에 걸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죠. 이거는 얕은 최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글씨를 막 쓰게 해요. 근데 최면이 진짜 딥하게 걸린 상태에서 글씨를 쓰게 하면 무의식의 내용을 써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어떤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비리랑 약혼한 상태였어요. 근데 자동 기술 기법을 사용해서 막 글씨를 쓰게 했어요. 아무 말로나 시작해요. 6월에 어느 좋은 날이었다. 시작해서 막 글씨를 써요. 그랬는데 얘가 끝나고 나서 그 종이를 접어서 핸드백에 넣었어요. 나중에 그걸 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몇 개월 후에 나는 해럴드랑 결혼할까? 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얘가 해럴드랑 약혼한 상태였어, 그때. 당시에 이걸 쓸 때는 해럴드랑 그냥 남사친이었어요. 같은 클래스에 다니는. 근데 얘가 마음속 무의식 중에 얘는 이제 빌은 이제 별로고 해럴드한테 굉장히 끌리고 있다는 거를 의식은 못했지만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자동기술 기법을 현대에서도 사용을 해요. 최면을 딥하게 안 걸고 쓰라고 해요. 손이 가는 대로. 무의식적인 내용을 쓰는데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잘 안 써요. 근데 그런 걸 하면은 자기 무의식에 있는 내용들 나오고, 그걸 나중에 딱 보잖아요. 그럼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 무의식의 정보를 얻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최면이 잘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최면이 특별히 잘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최면 감수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신체가 뭐 가벼워지거나 무거워지는 느낌, 팔이 안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몰입 성향, 상상력 이런 것들과 관계된 그런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들어진 그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해볼 수 있는 한 문항 정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문항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거는 아니지만, 눈을 그냥 앞을 봐요. 앞을 본 상태에서 얼굴은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만 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점차로 눈꺼풀을 아래로 내려요. 눈동자를 올리고 눈꺼풀을 아래로 점차로 내리면 그 아래로 흰자위가 얼만큼 보이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흰자위가 많이 보이면 많이 보일수록 최면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방금 저 해봤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역시. 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해서 이제 최면 감수성을 평가를 하고 최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전생 체험을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이제 뇌과학적으로 여기에서 더 뻗어나가서 기억에 대한 이야기나 최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전생 기억을 과학적으로 신빙성 있게 보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암시성이 굉장히 높고 불완전한 그런 기제다. 기억은 상상과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에 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생 체험을 과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내 현실에서의 삶,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죽하면은 전생 체험까지 하면서 그런 걸 이해하려고 해봤을까, 이런 마음은 한번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공상이죠. 그래서 이 공상을 통해서라도 마음의 고통을 좀 누겨보려고 한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전생의 기억이라든지 전생 체험이라는 것도 이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시 고통을 잊게는 할 수 있어도 항상 진실된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하거든요. 항상 진실과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또 어떤 역사적 진실, 사실적 진실이 정말 중요하냐, 아니면은 환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만든 서사적 진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합하고 구성해서 만든 이야기가 더 치료적으로 중요하냐. 그래서 narrative truth, 서사적 진실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친구가 굉장히 전생 체험에 빠진 친구가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전생 체험을 해봤더니 자기가 전생의 노예였대요. 그럼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해줄까? 뭐 뇌과학자로서는 막 따지듯이 얘기할 수 있겠죠. 전생은 그건 너의 기억과 상상이 만들어낸 허위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이야기 속에 담긴 감정적 진실에 좀 집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현실에서 좀 내가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서, 그리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전생의 노예였다, 이런 얘기를,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 아이의 마음속을 느껴보면서 이야기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전생 체험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하지만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